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경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 경제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저의 소득이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라는 것을 뭐 제3자에서 보든 아니면 이해관계를 보든 저는 아무래도 고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성장이건 분배건 결국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자기의 소득을 얻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모셨던 흰고 김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결국 고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고용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또 표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용 문제가 약간 정치쟁점화가 되면서 어떤 때는 뭐 고용이 좋다고도 얘기했다가 네. 뭐 어떤 때는 뭐 IMF 이후에 최악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뭐 통계적인 오류도 많고 뭐 그러면 야 일자리 줄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정부에서는 아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구 감소 되면은 뭐 그럼 일자리 없어져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그 수많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그 고용 지표 일단 제일 그 객관적인 선을 하나 거놓고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그 이제 통계청에서 매달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것이고 예. 일단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2018년 대비해서 예. 올해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제 2019년도 초까지만 해도 실업률 자체가 4.7%까지 올라갔다가 예, 예. 이제 2019년 하반기로 들어옴으로써 다시 11월 현재 약 3.1% 수준으로 좀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요. 와,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 정도로 개선이 된 건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개선이 됐고 뭐 다만 이제 뭐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계절 건설의 건설과 같은 그런 계절 수요를 감안했을 때 11월 실업률이 3.6%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만 예, 절대적인 실업자 수 자체도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예. 현재는 100만 명 미만에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네. 실업률이 낮아진 건 맞지만 또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환 좋은 일자리, 아, 네. 뭐 일용적인 일자리 뭐 이런 것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의문이 좀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거 일자리의 뭐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어떤가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질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예. 포인트도 충분히 이제 비판점으로 수용 가능하지만 실제로 통계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2018년, 17년 이래로 꾸준히 상용 근로자 수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예.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고용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 30대, 40대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많이 좀 했고요. 30,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예, 보통 이제 경제의 허리라고 일컫는 노동계층인데 예. 그 계층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를 한 게 일단 맞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들이 일하거나 아예 노년층들이 일하는 일자리에서 예, 상용 예. 근로자지만은 근로 시간이 짧은 그래서 건강한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상용 근로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상용 근로자의 기준은 이제 그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를 얘기를 보통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뭐 4대 보험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상용 근로자의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일주일에 36시간 정도 일을 하고 뭐 4대 보험 같은 거 들어져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 거는 맞고 네. 근데 뭐 20,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도 맞고 네. 그럼 결국은 그 노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젊은 아예 젊은 층이겠죠. 그럼 네. 아예 젊은 층이 하는 거는 어쨌든 상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맞다.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이 지표 자체를 가지고 굳이 네.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표를 보실 때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원인은 30대와 40대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맞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인구도 줄었대? 예,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가 맞는 거죠. 네.
아,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네. 그럼 얘네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네. 그 상당 부분의 영향은 취업을 하려는 사람, 그 네. 인구 자체가 줄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실업률 자체도 1년 만에 그 정도로 개선되는 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건데 그렇죠. 이게 네. 보통 이제 그 일자리 숫자 늘리려고 막 진짜 네. 확 풀고 막 이래서 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그래서는 이런 지표가 나오진 않잖아요. 아까 상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네, 것. 그렇죠. 상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상용 근로자 수 확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 일단 맞아요. 나라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하면서 예. 이제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에 현장에서 뭐 2교대 하던 것을 뭐 3교대를 하던가 4교대를 하던가 이런 현장에서의 변화가 사실상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 52시간 자체가 이제 뭐 100인 이상, 300인 이상의 좀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경제 전반에 다 적용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 52시간제의 도입 목적 자체가 뭐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쉐어링의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사람으로 너무 과도하게 돌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확대와 이 52시간제 도입이라는 뭐 노동제도 개혁이 약간 콤비네이션이 돼서 상용 근로자세 확대를 좀 이끌어낸 뭐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그 인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인구 문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죠. 안 그래도 이제 고용률이냐 실업률이냐 뭐 취업자 수냐 안 그래도 이게 볼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인구까지 좀 더해지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인구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고용 지표하고 좀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트렌드 자체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30, 40대 인구가 줄고 5, 60대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외로 20대 인구는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념인데 그 청년층 중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 30, 40대 인구고 실제로 장기 인구 통계를 봤을 때는 20대는 꾸준히 그러니까 그 증가폭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 피크를 찍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대는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고 30, 40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거기서 괴리가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나라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의 영향이 있으니까 뭐 50대, 60대 그 이상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밑에는 굉장히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현재의 20대를 이제 구성하는 분들이 뭐 사실 다 이제 91년생부터 00년생 정도까지잖아요. 근데 공포에 오신다는 그렇죠.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신데 그 오시는 분들이 태어났을 때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놀랍게도 80년대 중반 정도 수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쭉 내리막을 타다가 80년대 중반에서 그 후반까지 또 내려갔다가 90년대 초반에 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가요. 저도 이 통계를 확인하고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좀 올라가요. 그래서 80년대 초중반 수준의 추세는 다시 나왔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2001년, 2년, 3년 이때부터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뭐 되게 새삼스럽게 놀랐네요. 걔네가 그렇죠. 그 친구들이 뭐 최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늘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출산율의 증가가 지금 이제 20대 인구를 견인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근데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40대는 2014년도 12월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 약 한 50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감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렇겠네요. 근데 동일 기간 동안 고용률이 감소한 세대는 20대밖에 없어요. 고용률. 근데 아까 전에 그 취업을 하려고 그랬던 그 세대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모수 문제로 고용률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30, 40대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고용률 자체도 뭐 이렇게 모수의 차이가 있으면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근데 아까 20대 숫자가 이게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진짜 일자리 자체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일단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도 축소가 되지만 고용률 자체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못 구하는 사람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건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예. 고용률 자체가 20대 만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늘어난 20대의 인구가 2.5%보다는 적어요. 약 한 1.7%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단순한 산수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2.5% 빼기 뭐 한 1.67% 하면 0.8에서 9%의 20대는 사실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고용 지표를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30,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청년 실업률이 이제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일단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구 문제를 생각할 때 진짜 그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대는 어쨌든 사람이 더 늘어나는 그때 이미 출산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늘어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용률은 괜찮았지만 20대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배제하더라도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별다른 게 분석이 돼요? 왜 이유가 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뭐 20대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이것이 청년 실업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일단 제 생각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제 글로벌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제조업 위주의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뭐 외환위기 때도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쓰러졌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불황은 2012년에서 1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업 실적들이 많이 정체가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주식시장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으며 맞아요. 그때 박스피라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뭐 10년 박스피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중견급 대기업들이 2013년부터 2016년 7년 사이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많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인식 잘 못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금융 쪽 출입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 구조조정 기업 선정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 6, 70개씩 막 그냥 우장창 해가지고 다 법정 관리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 들으면 그래도 좀 기억나는 회사들이 다 없어졌는데 탑 티어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착신 게 그러니까 뭐 입시 같은 거랑 1대1로 매칭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결국 이제 탑 티어부터 뭐 세컨 티어, 중견 기업 뭐 이렇게 쭉 다 원서를 다 내지 않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근데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5대 그룹을 가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10대 그룹, 15대 그룹, 20대 그룹이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겠지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금융위기 이전 또는 이제 금융위기에서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010년, 11년, 12년까지는 사실 그게 됐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2013년 이후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많이 구조조정이 됐고 또 한계 기업이라는 얘기 그때 또 처음 나왔죠. 그래서 한계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기업의 풀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30대 그룹이라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30대 기업의 한 30번째, 29번째는 이름 들어도 잘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재계 순위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2010년대 초반과 지금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맨 위에 5개는 똑같아요. 맨 위에 5개는 똑같고 그 밑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호그룹도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IMF 때처럼 실제로 쓰러져서 막 실업자들이 써져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뭐
알짜 계열사들의 매각을 했더니 뭐 그 계열사가 다시 실적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가슴 아픈 경우도 되게 많았고 뭐 그룹 자체가 옛날의 대우처럼 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경우 사실 없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하방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지금 뭐 청년들이 뭐 공시에 매달린다, 뭐 예. 공무원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전에는 굳이 시험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면 예. 지금은 그 폭이 줄어들고 이분들이 시험을 오래 준비를 해서 그 시험에 실패를 했을 때 예. 이분들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점점 기존에 이제 5대 그룹, 10대 그룹도 점점 더 채용을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공채를 없애겠다라고 맞아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사실 이제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현대차 그룹의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예. 검증된 인력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문제는 사실 뭐 그럼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약간씩 경쟁력을 잃어가는 문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은 좀 어떤 방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분배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생각을 근로장려금.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을 했는데 소득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라가 조금 돈을 더 주는 보전을 해주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너가 앞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끔 국가의 소득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 제도 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제도가 안 좋은 일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를 할 수는 있게 하더라도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대응으로는 예. 경제가 수축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뭐 이제 이미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예.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단기간으로 구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는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청년의 일자리를 만약에 창출을 한다. 뭐 너무나 큰 명제이긴 한데 예. 청년시 뭐 선진국도 해결을 못한 문제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보통은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경제의 허리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고 뭐 이런 문제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청년층이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너무 적어서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대기업이 적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힘든 게 문제라기보다는 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이 왜 성장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뭐 저런 거 아닙니까? 뭐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에서 피 빨아먹고. 그것은 이제 그 공정 경쟁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공정 경쟁에 관한 문제인데 예. 물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할 때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불공정 경쟁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저는 문제의 아주 일부분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더 발전하거나 생성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자본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국가 전체가.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북한과 통일을 해도 8천만 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5천만 명의 내수 시장으로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이제 독일에 이은 2위입니다. 예. 네, 독일에 이은 2위.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수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사실 수출로 성장을 그쵸.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려면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보시면 예. 이제 2016년도 자료인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과 미국 중소기업들의 수출 참여도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수출 참여도. 예.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참여도는 독일의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일본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중소기업 똑같은 네. 사이즈의 기업을 네. 봤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국내 그렇죠. 대기업 의존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실 해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야지만 대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다 수직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많이 성장을 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그렇다 손치고 예. 또 요즘에는 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의 스타트업은 굉장히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해외 컨퍼런스를 나가기도 하고 해외에 수출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기업까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자본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모험 자본이 너무 없죠. 모험 자본이 없고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소 이제 안정적인 이제 예대 마진의 수익을 의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 앉아서 돈 번다. 뭐 여름에 앉아서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제가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비판하는 것처럼, 제가 좀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네. 자본이 뭐 사실 은행에 있는 자금은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네. 모험 자본은 또 모험 자본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 있는 자본만 한정돼 있지 이쪽으로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게 그런 자본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기에 자본을 받쳐주고 뭐 이래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뭐 이런 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재연이랄까, 뭐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경제를 여태까지 이제 운반해 왔던 체계 중에 이제 좀 두 가지 가장 큰 요소를 저는 꼽자면 낮은 인프라 비용 그리고 고질적인 저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은 그냥 높은 식료품 물가라던가 뭐 그런 거에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한국 경제를 앞으로 이제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까지 유지가 되었던 요 프레임을 좀 깨야 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를 제공을 해주지 않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빵빵한 사내 복지가 사실은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했던 거를 사적인 영역에 맡겨왔던 거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이런 것이죠. 뭐 예컨대 이제 학비 지원이라던가 뭐 부동산 구입 자금의 지원 같은 것은 이제 정부가 좀 맡아서 하고 정부가 맡아서 하고 이제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 비용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신칸센 비용을 지원을 다 해줍니다 회사에서. 네, 그런 측면을 좀 바꿔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비용을 좀 현실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공공부문의 거대했던 부채가 좀 해소가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살을 빼야 될 것을 좀 빼고 살을 찌워야 할 것을 찌우는 이제 그런 자원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제 같은 것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한 발짝을 뒤졌다. 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많은 어떤 구조 개혁이 가능한 정치들이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것이 뭐 저의 뭐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그 20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20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네.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렇게 잡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봤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냉정한 시각에서 뭐 이게 뭐 지금 뭐냐 보수냐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것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네. 성장과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이상이 아니다. 우리 앞에 추워져 있는 현실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같이 말씀 나눠주신 그 김현성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